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퍼펙트 부동산 경매 부투병법 부동산 투자 실효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의 책 저자로서 하늘타리 부동산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부동산학 박사 조용덕입니다. 본 주제에서도 전달되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취득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공인중개사란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인정한 중개를 하는 사람이죠. 그 중개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죠. 그 다음에 응시 자격에는 최저 지금 15살 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부정행위 등을 저질러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된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정부에서 자격 취소를 당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체는 특광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하는 것이 되겠죠. 그에 알아야 할 중개 용어 정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딱 들어갔는데 전부 그 안에는 다 공인중개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중개업자를 한번 볼까요? 중개업자는 무엇이냐면 이 법에,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공인중개업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개업을 한 사람을 공인중개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굴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중개업자에 소속돼서 그 일을 공인중개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인 법인, 그러니까 중개업자에는 개인도 있겠지만 법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해서 중개업자라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은 중개업을 하는 것이지만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똑같이 취득을 했지만 중개업자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대신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중개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인이 중개를 했을 때에도 본인의 인장을 같이 찍어야 되고 그 외에도 사장인 중개업자의 인장도 같이 찍어야지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이 중개업자에 소속이 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예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뭐 운전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서류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중개보조원이 오히려 중개업자인 양 이 공인중개사가 이 보조원에게 역으로 취직을 해서
자기 자격증을 걸고 업을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죠. 이러한 경우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공인중개사 이 자격에 대해서 한번 좀 새로 생각을 해본다고 정책을 생각을 해본다면 공인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들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이러한 큰 문제점이 없어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은 아예 없애버리고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업을 하게 된다면 사회도 오히려 안정되고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째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중개 행위는 바로 중개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어떠한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우연히 한번 중개 행위를 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거래를 알선한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또 안 되는 것이죠. 중개 대상물 즉 토지와 건축물, 그 다음에 준 부동산에 대해서 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기타 득실 변경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 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와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여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그중에 비행기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선박 이런 것처럼 준 부동산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 관리, 개발, 분양대행, 경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으며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경공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공매는 별도로 경공매에 대한 보증을 새로 다시 교육을 받고 경공매에 대한 보증을 별도로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수 신청 대리도 대리로 가서 입찰에 응할 수만 있는 것이지 본인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별도로 알아서 써낸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뢰인이 결정해 준 그 내용 그대로만 대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시험 안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시험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그런 과목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응시 자격, 합격 결정 기준, 그 다음 인터넷 원서 접수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총망라되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자격시험을 응시를 할 때는 내방을 할 때는 준비물은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전자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라든지 계좌이체 가능한 그 계좌이체, 그 다음에 가상계좌라든지 이걸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수험자는 응시 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해야 하죠. 어떤 때는 예전에 입시 비리가 그 시험 비리가 있었던 것이 그 중에 쌍둥이가 그 언니 사진가를 붙여가지고 시험을 응시하다가 걸려가지고 취소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 신분 확인이 필요한 그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가져가서 본인인지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시험 과목은 제1차 시험으로는 두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부동산 학계론. 여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다음에 제 2차 시험에 2차 시험은 세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1교시와 2교시로 구분이 됩니다. 2차 시험의 1교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 실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시험 2교시에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으로서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 되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부동산 등기법과 공간정보에 관한 법이 예전에는 지적법입니다. 그래서 등기법, 지적법, 세법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문항수는 각 과목당 40문항씩입니다. 이 40문항이 1번부터 80번까지 첫 시간, 그 1차 시험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2차 시험의 1교시는 80문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2교시째 40문항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네, 시험 시간은 1차 시험에 두 과목 100분, 그 다음에 2차 시험에는 첫 교시에 두 과목이기 때문에 100분, 그 다음에 2교시째는 50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방법으로서는 객관식 오지 선택형으로서 5 지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시험에서 두 과목인데 여기서 출제 비중을 한번 알아본다고 한다면 이 출제 비중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부동산 학개론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뒤쪽에 있는데 부동산 학개론 부분에서 약 85%를 나오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에서 15%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85%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에서만 15%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85%가 더 중요하고 15%가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응시를 해야 합격률도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의 출제 비중은 2차는 세 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2차 시험 1교시제 두 과목에는 물론 이 비중은 이게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교시 두 과목은 바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85%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에서 15%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그러한 규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 거기서는 약 30%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15%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15%, 그 다음에 건축법 17.5%, 그 다음 주택법 17.5%, 마지막으로 농지법에서 약 5% 정도가 출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100%를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교시에서 한 과목인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 30%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또 3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법 중 조세총론, 지방세편, 국세편 여기서는 약 4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지방세, 국세, 지방세는 그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고, 국세는 양도소득세나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차 시험 면제자는요.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1차 시험 면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신청을 하지 않고 1차 시험 면제자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이 체크를 해서 시험을 다시 보게 됐다고 한다면, 만일 물론 이 사람이 1차와 2차를 함께 합격을 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전에 작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해서 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1차 시험에 탈락하고 2차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2차 시험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차 시험부터 다시 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반드시 1차 시험 면제 대상이라고 체크를 하고 난 뒤에 2차 시험만 응시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시험 및 채점 방법에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같은 날에 모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모두 객관식 오지 선택형으로서 출제를 하는데 과목당 40문항입니다. 이 40문항이 오지 선택형이죠.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면서 전산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서 40점 이상, 그러니까 한 과목에 4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차니까 두 과목,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득점을 해야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에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와, 그 다음에 당해 응시자 중에서 1차와 2차에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그 다음에 평균으로 해서 전체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한 사람은 합격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단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그러니까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만일 불합격을 했다면 2차 시험은 합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효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응시자 및 합격률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우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쭉 보면 응시한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 접수만 한 사람이죠. 접수한 사람을 보면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갈수록 꾸준히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접수만 하고 그 다음에 응시를 한 사람, 즉 나는 시험을 꼭 보겠다 이런 사람은 보면은 2014년부터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접수한 사람이 아닌 응시한 사람의 그 응시율은 67%에서 약 70% 정도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차 시험 합격자를 본다면은 합격자도 물론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합격자 수가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데 보통 대개는 합격률은 약 20% 상에서 약 6% 정도 선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대해서도요.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차 시험도 꾸준히 응시자들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접수와 응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응시율을 보면 응시율도 마찬가지로 1차와 비교해서 크게 뒤지지 않고 좀 꾸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지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률을 한번 보면은 합격률도 2014년 8,900여 명에서 그 다음에 14,000, 22,000, 23,000명까지 가다가 2018년도에는 시험이 약간 어려웠는지
많이 좀 줄었죠. 응시자는 많은데 합격자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 20%에서 최고 합격률은 약 31%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합격자 수가 올해 2019년까지를 가정을 한다면 이제는 약 45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45만 명이 전부 개업을 해서 공인중개사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약 9만 한 5천여 명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가 경기가 좀 좋다고 할 때는 약 11에서 12만 명 사이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10만 명 아래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 경기 상황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그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이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시절이 또 돌아올 테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개업이니 뭐니 이런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열심히 자격증 취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합격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15회 때 이 학개론 강의를 그 전에 했었는데요. 그 15회 본시험을 자격증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따보자 이랬는데 그래서 15회 때 우연히 본시험 때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개론에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문제를 접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 부동산 시험을 볼 때 학개론을 28문제밖에 못 풀었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민법을 31문제밖에 못 풀었습니다. 나머지는 답안지를 옮겨 적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푼 것만 옮겨 적는데도 답안지를 뺏어가려고 해서 겨우겨우 그것만 사정사정해서 28문제, 31문제를 답을 마킹을 하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단 1분 1초도 추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때는 40분, 지금은 50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안지를 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체킹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제가 28문제, 31문제를 풀게 됐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도저히 처음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2차 시험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 나와서 1차 시험지를 체킹을 하다 보니까 28문제에서 26문제가 맞았고 민법이 31문제에서 29문제가 맞아서 1차가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만여 명이 응시를 해서 겨우 2천 몇백 명인가 합격을 하게 됐는데 저도 당황을 했죠. 왜냐하면 합격할 줄 모르고 2차를 포기를 했는데 결국은 2차 시험을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그런 꼴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시험을 본 바로 옆에 사람은 한 주부였는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함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서 풀다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가 콱 막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서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러진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자기 건강관리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한 것이 그때 당시에 처음 접해서 너무 어려웠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현재 이렇게 막 어려워서 도저히 못 풀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어려웠어도 40점 이상 60점이란 틀이 딱 정해져 있죠. 지금도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률이 어느 일정한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아래 점수라고 하더라도 커트라인으로 해서 합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은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잘해서 시험을 보시면 충분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아는 문제라고 해서 끝까지 읽지도 않고 답을 체크하면 틀림없이 함정이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아는 문제인 경우에는 1번의 답이 분명히 이게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했는데 분명히 그게 1번이 답이 틀리다고 한다면 그때는 바로 넘어가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왜 그렇지 않고 좀 어정뛰다가 한다든지 이럴 때는 끝까지 읽어보고 답을 체크를 하는 것이 불합격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희망이 보인다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알고 노력해야 희망이 보인다. 즉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린다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을 못 벌 때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알고 노력해야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서 미리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 합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